조너스는 자그마한 머리가 등에 부딪히며 부드럽게 흔들리는 걸 느꼈다. 가브리엘은 깊이 잠든 채 뒷좌석에 몸을 고정되어 있었다. 집을 떠나기 전에 조너스는 가브리엘의 등에 두 손을 꼭 갖다 대고 마음을 가능한 편안하게 해주는 기억을 전달했다. 저녁 무렵 어떤 섬의 야자나무 아래에서 천천히 움직이는 해먹 백사장에 밀려오는 사람을 나른하고 졸리게 만드는 규칙적인 바닷물 소리, 기억이 퍼져나감에 따라 가브리엘이 편안하고 깊이 잠드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조너스가 아기 침대에서 들어올려 자전거 좌석에 놓을 때까지 가브리엘은 조금도 말썽을 부리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밤이 지나 새벽이 되어서야 탈출을 알아차릴 것이다. 그때까지는 시간이 좀 있었다. 그래서 조너스는 열심히 자전거를 달려 몇 분이 지나고 몇 킬로가 지나도 지치지 않도록 자신을 채찍질했다. 자신과 기억 전달자가 계획했던 대로 힘과 용기의 기억을 받아들일 시간이 없었다. 그래서 조너스는 이미 갖고 있는 기억에 의존하면서 그걸로 충분하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다. 조너스는 외딴 마을에 불 꺼진 집들을 피해서 달렸다. 점차 마을들 사이의 거리가 넓어졌다. 인적 없는 도로가 길게 뻗어 있었다. 처음에는 다리가 아팠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무감각해졌다. 새벽이 되자 가브리엘이 보채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외진 장소에 있었다. 도로 양쪽 들판에 여기저기 잡목숲이 있었다. 멀리 개울물이 눈에 들어왔다. 조너스는 앞으로 나아가 바퀴 자국이 울퉁불퉁하게 난 풀밭을 가로질렀다. 가브리엘은 완전히 잠에서 깨어 자전거 리듬에 맞추어 깔깔 웃고 있었다. 조너스는 가브리엘을 고정한 끈을 풀고 자전거에서 내렸다. 가브리엘은 풀밭을 이리저리 만지면서 즐거워했다. 조너스는 자전거를 무성한 숲풀 사이에 조심스레 숨겼다. 아침 먹자 가브리엘. 조너스는 음식 꾸러미를 풀어헤치고 가브리엘과 같이 아침을 먹었다. 식사가 끝나자 조너스는 가지고 온 컵에 개울물을 담아 가브리엘에게 마시게 했다. 물에 입을 대고 갈증을 푼 조너스는 개울가에 앉아 아기가 노는 모습을 지켜보곤 했다. 몸이 상당히 피곤했다. 조너스는 몸 이곳저곳을 주물러 근육을 풀었다. 자전거를 타고 앞으로 더 오랫동안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잠을 자야만 했다. 낮에 움직이는 것은 위험했다. 사람들이 곧 둘을 찾아 나설 것이다. 조너스는 나무들 사이로 가지에 가려진 장소를 발견하고 아기를 데리고 와서 누운 채 팔로 안았다. 가브리엘은 레슬링 놀이를 하듯이 활발하게 몸을 움직였고 집에서처럼 조너스를 간지리며 웃었다. 미안해 가브리엘, 아침이란 걸 나도 알아. 그리고 네가 지금 막 잠에서 깬 것도 이해해. 하지만 우린 잠을 자야 해. 조너스는 그 작은 몸뚱이를 꼭 껴안고 자그마한 등을 문지르면서 달래듯이 중얼거렸다. 다음 순간 조너스는 두 손을 꼭 누르며 기분 좋고 노곤한 느낌을 아기에게 전달했다. 가브리엘의 고개가 꾸벅거리다가 잠시 후 조너스의 가슴을 향해 떨어졌다. 두 도망자는 위험한 첫날 낮 동안에 내내 잠을 잤다. 가장 무서운 것은 비행기였다. 최소한 며칠은 지났지만 조너스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여정은 기계적으로 반복되었다. 낮이면 수풀이나 숲에 숨어서 잠을 자고 물을 만나면 음식을 아껴가면서 조금씩 나눠 먹었다. 음식은 들에서 발견한 것들로 조금씩 보충했다. 밤이면 자전거를 타고 끝없이 달렸다. 조너스의 다리 근육은 이제 단단해져 있었다. 잘 때면 당기고 아팠다. 하지만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고 쉬기 위해 달리기를 멈추는 시간이 점차 뜸해졌다. 때때로 자전거를 세우고 가브리엘에게 간단한 운동을 시키려고 함께 어둠 속에서 비탈 아래나 들판을 달렸다. 하지만 곧 되돌아와서는 칭얼거리기를 멈춘 아기를 다시 좌석에 묻고 자전거에 올라 길을 갔다. 조너스에게는 충분한 힘이 있었다. 따라서 시간이 있었다면 기억 전달자가 전해주었을 힘의 기억은 필요 없었다. 하지만 비행기가 가까이 다가올 때마다 조너스는 용기를 더 전해받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바랐다. 조너스는 한눈에 수색 비행기임을 알았다. 비행기들이 너무 낮게 날아서 엔진 소리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가끔은 비행사 얼굴이 보일 정도로 가까웠기 때문에 조너스는 은신처에서 공포에 질리기도 했다.
물론 비행사들은 색깔을 볼 수 없으므로 가브리엘의 연한 금빛 곱슬머리와 피부색이 색깔 없는 수풀에 찍힌 작은 회색 얼룩 밖으로 보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조너스는 학교 과학기술 수업 때 수색 비행기가 체열을 식별하여 수풀에 숨은 사람들을 알아챌 수 있는 열 감지 장치를 배운 사실이 기억났다. 그래서 비행기 소리가 들릴 때마다 조너스는 가브리엘에게 다가가서 차가운 눈에 기억을 전하고 자신도 그 기억을 조금 간직했다. 그러면 두 사람 몸이 함께 차가워졌다. 비행기가 사라지면 그들은 서로 꼭 껴안고 다시 잠이 올 때까지 추위에 떨곤 했다. 가브리엘에게 기억을 급히 전할 때는 조너스는 때때로 기억들이 처음보다 덜 구체적이고 희미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조너스가 바라던 일이었으며 기억 전달자와 함께 계획한 일이기도 했다. 마을에서 멀어질수록 조너스의 기억들은 사람들에게 되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조너스는 비행기가 가까이 올 때마다 추위에 대한 기억이 필요했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 희미하게나마 아직 남은 추위에 대한 기억을 이용하려고 했었다. 비행기는 보통 두 사람에게 숨어있는 낮 시간에 주로 나타났다. 하지만 조너스는 길을 가는 밤중에도 비행기 엔진 소리가 들리는지 긴장하면서 주의를 기울였다. 비행기 소리를 듣고 가브리엘은 비행기 하고 외치곤 했다. 가끔은 조너스가 그 무서운 소리를 듣기도 전에 외쳤다. 두 사람이 움직이는 밤에도 이따금씩 비행기 수색대가 나타났다. 그때마다 조너스는 가까운 나무나 숲으로 달려가서 땅바닥에 엎드린 채 가브리엘과 자신을 차갑게 만들었다. 하지만 때로는 비행기가 굉장히 낮게 날면서 그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 그래서 밤중에 주변이든 앞쪽이든 아무런 말도 사람의 흔적도 보이지 않는 외진 곳을 달릴 때도 조너스는 엔진 소리가 들리면 숨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은신처를 생겨가면서 계속 경계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비행기가 나타나는 경우는 점차 줄어들었다. 설사 나타났을 때조차도 가까이로 오는 일은 거의 없었고 아주 빠른 속도로 지나쳐버리곤 했다. 수색이 무계획적이고 형식적으로 변한 듯 했다. 그러다가 마침내 비행기는 하루 종일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이제 주변 풍경은 완전히 변했다. 처음에는 자세히 보지 않았으면 알아채기도 힘들 정도로 미세한 변화였다. 길은 점점 더 좁아졌고 울퉁불퉁해졌다. 도로 관리자들 손길이 여기까지는 미치지 않은 것 같았다. 조너스는 자전거 위에서 균형을 잡기가 더 어려웠다. 자갈과 울퉁불퉁 파인 길 때문에 앞바퀴가 자주 비틀거렸다. 그날 밤 무렵 조너스는 목적지에 거의 이르렀다는 확신이 더 강하게 들었다. 물론 조너스의 감각 가운데 어느 것도 그 확신을 증명해주지 못했다. 앞에는 굽이치며 좁게 펼쳐지는 끝없는 길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래도 조너스는 다른 곳이 멀지 않았다고 느꼈다. 하지만 거기 도착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은 거의 품을 수 없었다. 살을 내는 듯한 차가운 공기가 하늘에서 내리면서 휘몰아치는 하얀 물질들로 희미하게 흐려지기 시작하면서 희망 역시 점점 사라져갔다. 가브리엘은 이제 별로 제9시를 못하는 담요에 쌓인 채 몸을 웅크려 떨면서 작은 좌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진해진 조너스는 자전거를 세우고 아기를 드러내렸다. 가브리엘의 몸이 얼마나 차갑고 쇠약해졌는지를 깨닫자 가슴이 아팠다. 조너스는 이미 무감각해진 발 주위로 하얀 물질이 쌓여 얼어붙은 언덕에 섰다. 그러고서 상의를 풀어 헤쳐 가브리엘을 자신의 맨 가슴에 껴안고 찢어지고 더러운 담요로 몸 전체를 감쌌다. 가브리엘이 힘없이 조너스를 밀어버리며 바둥바둥 걸었다. 두 사람을 둘러싼 정적 속으로 잠시 흐느낌이 흘렀다. 하늘에서 내리는 하얀 물질만큼이나 흐릿하고 거의 잊을 뻔한 기억으로부터 조너스는 이 하얀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냈다. 조너스가 속삭였다. 이건 눈이라는 거야. 가브리엘, 눈송이는 하늘에서 쏟아져 내려 매우 아름답지.
한때는 호기심 많고 총명했던 가브리엘은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조나스는 어슴푸레한 달빛 속으로 자기 가슴에 놓인 작은 머리를 내려다보았다. 곱슬머리는 헝클어지고 더러웠으며 창백한 뺨에는 검은 눈물 자국이 남아있었다. 두 눈은 감겨있었다. 조나스가 가만히 바라보니 눈송이 하나가 자그맣게 떨리는 속눈썹 위에 내려앉아 순간 빛을 발했다. 기억이 얼마나 남았을까? 따뜻함을 품은 기억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의지할 수 있을까? 아직 기억을 전달할 힘이 남아있을까? 가브리엘은 여전히 기억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조나스는 손을 가브리엘의 등을 대고 힘을 주면서 빛을 기억해내려고 애썼다. 잠시 동안 어떤 기억도 떠오르지 않았다. 능력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듯 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갑자기 어떤 느낌이었다. 불길처럼 작은 연기가 솟아 얼어붙은 발과 다리로 스며드는 걸 느꼈다. 얼굴이 발그레 달아오르는 동시에 차갑게 굳은 손이 서서히 풀려가기 시작했다. 아주 잠깐 동안 조나스는 무엇에도 그리고 누구에게도 구애받지 않고 오직 자신만을 위해 그 느낌을 유지하면서 일광욕을 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지나가자 그 품에 있는 사랑스러운 존재와 따스함을 같이 나누어야 한다는 생각이 뒤를 이었다. 잠시 갈등 때문에 고통받으면서 조나스는 팔에 안긴 채 추위에 떠는 가녀린 몸뚱이의 따뜻함의 기억을 전달하려고 애썼다. 다시 가브리엘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눈 속에서 두 사람은 잠시 동안 따스함을 즐기면서 힘이 서실 때까지 서로를 아는 채 서 있었다. 다음 순간 조나스는 언덕을 걸어 올라가기 시작했다. 기억은 괴로울 정도로 짧았다. 밤속으로 불과 몇 미터도 걸어가지 않았는데 기억은 송두리째 사라져버렸다. 두 사람 몸이 다시 차가워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조나스는 이미 정신이 바짝 들어있었다. 짧은 순간이지만 따스한 기운을 느끼자 무기력과 체념은 가라앉고 기억이 살아남겠다는 의지가 되살아났다. 조나스는 더 이상 감각이 느껴지지 않는 발로 더 빨리 걷기 시작했다. 하지만 언덕은 몸을 똑바로 세울 수 없을 정도로 가팔랐고 눈이 오는 데다 기운이 빠져 앞으로 가기 쉽지 않았다. 얼마 못 가 조나스는 비틀거리다가 무릎을 꿇으면서 앞으로 넘어졌다. 조나스는 다시 일어나려고 필사적으로 애썼다. 머릿속을 뒤져 또 다른 따뜻함의 기억을 끄집어낸 후 그 기억을 유지하고 확대하여 어떻게든 가브리엘에게 전달하려고 안간힘을 냈다. 순간 온기가 밀려왔고 희미해져가던 정신이 번쩍 들면서 몸에도 기운이 들기 시작했다. 조나스는 다시 일어섰다. 가브리엘 역시 꿈틀하고 반응을 전했다. 조나스는 다시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기억은 곧 사라져버렸고 전보다 더 추웠다. 탈출하기 전에 기억 전달자님께 더 많은 따스한 기억을 받을 시간만 그랬다면 이런 상황에서 쓸 더 많은 기억이 있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런 가정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이제 조나스는 온 신경을 발을 움직이고 가브리엘과 자신을 따뜻하게 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데 쏟아야 했다. 조나스는 언덕을 오르다가 멈춰서서 마지막으로 남은 작은 기억으로 온몸을 따뜻하게 했다. 언덕 꼭대기는 너무나 멀어 보였고 조나스는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몰랐다. 하지만 할 일이라곤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뿐이었다. 조나스는 앞으로 터벅터벅 걸어갔다. 하지만 언덕 꼭대기에 가까이 가자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더 따뜻해진 게 아니라 더 무감각하고 차가워진 느낌이었다. 지친 상태가 사라지기는커녕 발걸음에 점차 힘이 빠져갔다. 이제 조나스는 얼어붙고 지친 다리를 거의 움직일 수 없었다. 하지만 갑자기 행복감이 느껴졌다. 행복했던 시절이 차례로 떠올랐다. 머릿속으로 어머니, 아버지, 여동생 릴리가 떠올랐다. 그리고 친구인 애셔와 피어나가 떠올랐다. 그리고 기억 전달자가 떠올랐다. 조나스는 언덕 꼭대기에 도달했다. 눈으로 덮인 지면이 평평해진 걸 알 수 있었다. 이제 더 이상 오르막이 아니었다. 거의 다 왔어, 가브리엘. 조나스는 가브리엘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한 번쯤 와본 것 같은 확실한 느낌이 들었다. 여기가 어딘지 생각나. 네 말은 사실이었다. 이제 떠올리기조차 어려운 희미한 기억을 억지로 끄집어낸 것이 아니었다. 그런 것과는 아주 달랐다. 이번에는 조나스가 간직할 수 있는 기억, 바로 자신의 기억이었다. 조나스는 가브리엘을 꼭 껴안은 후 세게 주물러 몸을 따뜻하게 해주었다. 바람만 몹시 차가웠다. 눈보라가 휘몰아쳤고 시야가 흐려졌다.
하지만 뿌연 눈보라 저쪽 어딘가에 따스하고 밝은 곳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젖먹던 힘을 다하여 그리고 기억 속 어딘가에 감추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조나스는 언덕 꼭대기에서 두 사람을 기다리던 썰매를 찾았다. 그러고는 손으로 썰매에 달린 끈을 더듬어 쥐었다. 썰매에 앉아 가브리엘을 꼭 안았다. 언덕은 가팔랐지만 눈은 가루같이 부드러웠다. 이번에는 얼음도 떨어짐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얼어붙어가는 몸속에서 심장이 희망으로 두근거렸다. 썰매가 언덕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조나스는 의식이 희미해지는 걸 느꼈다. 하지만 썰매 위에 앉아 가브리엘을 꼭 껴안고 보호하겠다고 자신도 모르게 다짐했다. 비탈길을 똑바로 내려감에 따라 썰매 날이 눈속을 가르듯 달렸고 날카로운 바람이 채찍처럼 얼굴을 때렸다. 그 끝에는 최후의 목적지를 조나스를 기다리고 있다고 느꼈던 그 장소, 미래와 각오를 품은 곳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조나스는 억지로 눈을 떴다. 썰매는 계속 미끄러지면서 내려갔다. 갑자기 한 줄기 빛이 눈에 들어왔다. 이제 그 빛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었다. 빛은 유리창 너머에서 번져나와 있다. 가족들이 함께 기억을 만들고 간직하여 사랑을 축복하는 방 안의 나무에서 반짝거리는 빨강, 노랑, 파랑 빛이었다. 아래로 더 빨리. 갑자기 조나스는 확신과 기쁨에 차서 가족들이 저 앞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물론 아기도 말이다. 난생 처음으로 조나스는 음악이라는 것을 들었다. 사람들이 노래하는 소리였다. 뒤쪽에서도 엄청나게 큰 시공간을 가로질러 조나스가 떠나온 곳으로부터도 음악 소리가 들려온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마 그 소리는 단지 메아리일 터였다.